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저의 파트너인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지금 부산에서 중요한 국제 회의가 있어서 지금 부산에 출장을 가 계신데요. 그 관계로 오늘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된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대한민국 안보 4가지를 묻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와 김종대 편집장이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두 번째는 탈핵을 주제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는 군폭력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성공회대 대 김동준 교수님께서 또 대한민국 군대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를 70년간의 누적된 역사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팟캐스트 팟빵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강연 내용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또 보니까 국민TV 조합원들 중에서 봉사자 몇 분들께서 그 내용을 또 잘 정리하셔가지고 국민TV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로도 볼 수 있으니까 국민TV 홈페이지에서 진짜 안보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안보에서는 인권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반도에는 인권이 없는 곳이 두 군데 있다. 농담처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와 또 북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 한 해 정말 군대 내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군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최근엔 또 집단 성추행 문제 이런 부분, 또 2년 동안 또 식물 인간으로 있었다가 깨어난 한 이등병이 선임병의 어떤 폭행이 있었다고 또 진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충격에 빠뜨리게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다음 달이면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군 인권 문제, 또 병역문화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곧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진행되는 상황 좀 깊이 있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에서는 어젯밤이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아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제 북한 지도자, 즉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된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또 북한 인권, 더 나아가서 한반도 이 평화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글을 쓰고 계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부혁 박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말씀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욱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네,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하고 전화 연결하기에 앞서서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이거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본방송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김성훈님께서 자주국방 관련해서 어떤 그 과학기술 발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과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뭐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한미 원자력 협정하고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권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1970년대 그 중반쯤에 당시 박정희 정권이 그 비밀리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무기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고 또 하나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제 당시에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그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미사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비밀리에 개발을 추진했었는데요. 결국 둘 다 미국한테 발각돼 갖고 초기에 다 이제 무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이제 원전을 판매하면서도 이것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도록 이제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됐고 또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도 180km 이내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당시에 이제 한미 간에 체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4년이 만기였는데 만료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재작년에 한미 간의 그 협상을 통해서 2016년까지 현 협정이 이제 지금 연기된 상황인데요. 핵심 관건은 한국이 재처리 그러니까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미사일 지침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사거리 연장에 합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거리 800km까지 그러니까 북한 전역과 중국 일부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금 가능한 형태로 미사일 지침이 이제 그 개정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들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걸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어떤 또 순서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태훈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임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어디세요? 지금 포천입니다. 포천이요? 네, 8사단 오늘 방문 좀 하느라고요. 네. 포천 8사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된 그 집단 성추행 사건. 네네. 네, 피해자 면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함께 우리 그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인숙 변호사님하고요. 네. 네, 군인코센터 김숙경 사무국장님. 네. 네. 그리고 여기 법률사무소 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해서 피해자 면담하고요. 피해자 네. 아버님하고 같이 그리고 피해가 있었던 그 생활관도 네. 방문해서. 네. 저희가 이제 현장 보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먼저 좀 이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좀 간단하게 좀 개요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동기들이 생활하는 이제 생활관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죠. 좀 야단 법석이 있었고. 네. 동기 생활관에 대한 문제 우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 동기생활관에서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가해자 5명이 그 피해자를 이제 집단으로 괴롭힌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집단으로 괴롭혔다기보다는 좀 각각 괴롭힌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성추행은 그 중에 주범격인 한 명이 그렇게 이제 사건을 네.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네. 파악이 됐습니다. 네. 또 오늘 피해자는 그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네. 저희가 사단장님한테 네.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사단장님께서는 네. 그것이 당연히 이제 피해자의 권리 그러니까 즉 이제 나중에 이 정신과적인 어떤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유죄의 증거에서 양형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네. 그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부대 생활을 할 경우에 지휘관이 네. 그것을 참조해서 네. 피해자를 잘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부대 관리 측면에서도 합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10일 휴가 조치로 일단 병원을 가기 위해서 네. 아버님하고 오늘 같이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그 피해 군인 같은 경우에는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네. 내일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은요, 네.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변호인과 네. 저희가 면담한 결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잘 얘기하지 못하는 지점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참는 스타일이라서 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폭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전문의가 제대로 되는 상담과 더불어서 임상 심리 검사를 통해서 네. 그것이 성추행으로 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사건일 경우엔 초기 심리치료 또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빨리 찾는 것이 대단히 좀 중요할 텐데요. 네네. 그래도 뭐 해당 사단장이 열흘간의 또 휴가도 허용을 했고 그리고 네, 또 예. 이제 그 사단장이 책임지고 이 사건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진상 조사나 이후에 네네네. 이제 그 피해자 뭐 구제 이런 관련해서 뭐 좀 다른 경우와 달리 좀 이렇게 좀 협조적인 태도, 협력적인 자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에요. 네. 전혀 저희가 부대 방문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하나도 없었고요. 네. 제대로 된 이렇게 사건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해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초기에는 가해자가 1명이 구속된 걸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2명에 대해서 또 영장을 청구해놓은 상태였는데, 네. 그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3명이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나머지 2명도 이제 불구속이지만은 아마 기소 방심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가해자들도 해당 부대에 있지 않고 이제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낸 상황이고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제 더 상급 부대로 네. 피해자를 좀 이렇게 이동을 시킨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동기들 간에 이제 동기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좀 집단적으로 괴롭힌 그것이 뭐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좀 그런 성격일 것인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것들이 좀 많아서요. 네. 네, 그거는 본인이 조금 말문을 닫고 있어서 네. 말문을 열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좀 더 신뢰 관계인인 군인권센터와 네네. 법률 대리인 간의 어떤 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상담에서 이제 좀 변호인께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다독였는데, 네. 그 지점에서는 이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피해자가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은 군에서의 피해자는 나약하다라는 인식들을 일반 사람들 많이 합니다. 네네. 또 군에서도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오늘 만나본 피해자는 나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보면 나약하진 않아요. 네네. 다만 그 상황에 스트레스가 높아졌을 경우에 그렇게 보일 따름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끊임없이 군생활 잘하려고 자기 노력을 해왔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인식은 자칫 잘못하면은 피해자가 그럴만하니까는 그랬다라는 네. 가해자를 두둔하는 식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네네. 발상이고 오늘 부대에서는 그런 모습들은 네.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향후 이제 재판 과정이나 수사 이제 기소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태훈 소장께서 부대 현장 조사나 재판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별 탈 없이 예, 네. 해당 사단의 협조하에 일단 좀 현장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휘관의 네.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윤일병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었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안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말이 없으니까 좀 함부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네. 그러한 사람들을 비호하고 그 비호한 것이 발각되자 또 자기 스스로도 비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사건이 좀 뭐 예를 들면 김용석 법무실장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예죠. 네네. 그 육군 법무실장인데요. 이분이 네. 지금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육군 법무실장이 어떤 직책이냐 원스타인데요. 네. 육군 내에 이제 법무병과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진두지휘하는 걸로 봐야 돼요. 네. 법원도 움직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두 가지 잘못을 하셨어요. 첫째, 오대희 사건이 네. 1심 판결을 쓴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네. 성관계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그런 게 없다라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네. 얘기하면서 그건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 일기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 네네. 그 판결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걸 다 뒤집어엎는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은 선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네. 이것이 지금 고등사법원에 항소가 되어 있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일병 사건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검찰관이 기소 잘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인도 잘못 적용하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네. 검찰관이 정말 열심히 했고 노력했는데 네. 군인권센터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네. 여론몰이해서는 네. 이렇게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지 못한 거 두고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그리고 네. 수사 기록을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글도 올리고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것 수사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예. 법무병과 인트라넷에 그렇게 올렸다는 거는 정부 내에 있는 군판사와 군검찰 다 보는 건데 네네. 지침을 내린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판결이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한테 다가와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고등수사법원장 가기 전에 윤일병 사건과 네. 오대희 사건 다 끝내라고 현 고등수사법원장이 이은수 준장한테 네. 딱 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재판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거기 가면은 그 재판 하면은 자기가 내정을 철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우리 군사법의 현실입니다. 네. 그걸 서슴없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다가와서. 혁신위원회 회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고등형사법원 판사로 지금 고등군사법원 예. 법원장으로 지금 내정이 된 상태인가요? 영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 그래서 지금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에선 그 내정을 철회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윤일병 유가족과 오대희 유가족이 내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네. 그리고 법사위 야당 전체, 그러니까 네. 여기 야당 전체로 가는 서기호 의원까지 정의당 네. 서기호 의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위원장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국방이 이제 김광진 의원, 네. 그리고 김상희 의원 이렇게 네.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정 철회하라고 윤일병 가족과 오대희 유가족과 저희와 함께. 네. 그래서 내정 철회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방침이에요. 아, 국방부에선 못하겠다. 네, 문제 없다. 그리고 없다. 이 사람이 네. 내정 철회하게 되면은 올라갈 사람이 없고 그런 배령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령이 간 예. 예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 사실상 이분이 군사법 개혁에 저는 인적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인사개혁 없는 네. 군사법 개혁은 그렇죠. 공연불이다 네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병영문화혁신 그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 국회도 지금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네. 세월호법 통과시키면서 같이 여야 합의됐었는데요. 네. 정식 일정이 열리지 않아서 본회의에서 같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여야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병국 의원이요? 네, 정병국 의원이요. 예. 좀 어떻게 의지가 좀 있습니까?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특기의 성격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법안을 개정하는 특기는 아닙니다. 네. 입법권을 가진 특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입법권을 가지지 않은 특기라서 네. 저는 출발 상태부터가 약간 좀 힘이 없다, 약체화됐다라고 느끼는 아니, 지점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럼 입법권을 전제하자는 이 특기의 목적은 뭡니까? 특기의 목적은 뭐 병영문화 개선하자, 군인권 개선하자 이런 건데요. 네. 뭐 저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저는 예를 들면은 그 아동 청소년 성폭력 이런 관련한 특위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거기에서 개정법령들이 나와서 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면, 네. 지금 현재 국방부 스스로도 개혁을 하겠다고, 뭐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네. 어떻게든 간에 김종대 편집장님하고 저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꾸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모양새를 취한다면 사실은 국회 특위는 입법권을 가지지 않는 국회 입법특위는 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땐 좀 맞지 않죠? 네. 국방부 저렇게 노력하는데요. 아니,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좀 방기한 측면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뭐 더욱 또 문제는 입법권을 가지고 또 외부 전문가들을 또 위원으로도 위촉해서 네. 활발하게 이제 국방부도 좀 이렇게 이 풀린 나사들 좀 쪼우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안에서도 그 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전혀 뭐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지금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특위에 국방부가. 국방부가요. 네,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뭐 이게 한시적 조직이고 내년 4월까지 네. 그 운영하니까.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것저것 만들기는 뭐 열심히 만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게 참 의문이 되는데요. 자, 임 소장님, 그 또 최근에, 네. 열흘 됐나요? 그러니까 2년 네.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던 한 이등병이 네네. 깨어나서 일성으로 고참들의 폭행이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면서 또 이것이 또, 굉장히 좀 또 이 사건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사건도 좀, 우리 임 소장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 사건도 좀 다루고 있을 텐데, 이 사건에 좀 전말이 좀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사건은, KBS 이영풍 기자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가지고 왔어요. 저희한테. 네. 자문을 구하겠다고. 네. 제가 자문을 구해드렸고, 당시에 상당 부분 수사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저희도 좀 받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해자 접촉과 광범위하게 네. KBS가 수사한다는 생각하고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조언을 해드렸어요. 네. 그 결과 이제 언론에 이제 단독으로 보도됐고, 네. 현재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즉 가해자들 모두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재판 자체를 민간에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수사도 사실상 경찰이랑 검찰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뭐 당장 뭐 조사하라고 네. 수사하라고 지시 내린 것 자체가 네. 조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뭐 재조사를 지시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재조사를 해야 될 가해자로
간주되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제대를 해서 민간이 된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임수영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이 사건을 좀 재조사하기 위해선 이 제대한 민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게 이제 뭐 검찰이나 고발하는 고발이나 고소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수사가 개시되니까는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요. 네. 지금 피해자는 아직 그 고소한 상태는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 뭐 고소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사를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국방부가 네.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네네. 다만 과연 네. 자기 집 식구 수사한다고 뭐가 잘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네네. 항상 뭐 이렇게 좀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는데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왔었는데요. 네. 자, 우리 아까 이제 임태훈 소장께서 이제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 참가를 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그 다음 달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죠. 다음 달 15일까지 활동하게 되어 15일이요? 있습니다. 예, 다음 달 12월 15일. 그럼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거창하게 시작은 됐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또 몇 가지 혁신이나, 국방부에서, 병행혁신안을 좀 내놓는 것 같아요. 여론에 좀, 간보기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임소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그 국방부나 병역문화혁신위에서 내놓고 있는 혁신안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크게는 군사법 개혁이 하나 있을 테고요. 네. 국방감독관 ombudsman 제도. 네. 휴대전화 지급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료권 확보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얼마 전에 국회 예산 통과된 거 보니까 좀 기가 막히긴 한데요. 어떤 면에서? 바둑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바둑 예산이 장기 바둑할 때, 예, 바둑 예산. 바둑, 흰 알, 검은 알, 네. 바둑판, 보급하는 사업이 4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참, 왜 필요한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는 있을 거로 봅니다. 네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그렇게, 이게 바둑이, 어떤 의도에서 설치했는지 저는 그분의 성향을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문제는 이 4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군인권 교육 예산인 1억 3,500만 원보다 더 많은 게 좀 그러니까 바둑 예산은 4억이고 군 인권 관련 예산은 1억 3천만 원이요?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 네. 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죠. 거의 보다 못한 군인권 교육 내지는 차분한 마음으로 바둑을 두다 보면 그런 정서도 향상되고 인권의식도 높아지는 모양이죠. 바둑판에서 알까기 당한 군인권 교육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남의 예산을 깎아내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군인권 예산만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유대가 사건 이후에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하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군이 전투훈련 안 하고 다 하루 동안 군인권 교육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모사단에서는 법무사부가 임태훈 소장 욕하면서 군인권센터 욕하면서 인권 교육을 했대요. 무슨 인권 교육입니까? 인권센터를 욕하면서 인권 교육을 하는 아주 또 특이한 그런 제보들이 막 들어와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법무참모라는 사람이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과연 그 부대에는 법치가 살아 숨쉴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문제점도 저는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저에 대한 문제제기다 보니까 내가 차 나서가지고 좀 하는 것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좀 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조금, 이게 병역혁신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여전히 좀 멀다라는 걸 맞는데, 이거 지금 임 소장님이나 군인권센터에서는 좀 국회 쪽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황이죠? 저는 문제제기 안 했고, 포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그 예산을 다 살려주셔가지고요.
저 얘기를 죽겠어요, 소리에서요? 정말. 저는 가장, 야당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요.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다 잘하진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없죠. 그렇죠. 예, 예. 뭐, 애증의 관계인데요, 노무현 네. 대통령하고는요. 애는 어떤 거냐면, 배움보다 혁신을 좀 하셨어요. 네, 노력을 많이 하셨죠. 1인 침상 같은 거 다 도입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병사 출신 대통령이 딱 가보니까는, 과거, 딱 붙어있는 마룻바닥 같은 침상형을 다 뜯어내고는 그 1인 침상형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요. 네네. 이 건군 이래의 아주 그 외형적 어떤 병사들의 생활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 역할들을 대통령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징계관계라는 거 이런 겁니다. 군사복귀가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좀 늦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임기 막바지 하다 보니까 바로 정권 그때 바꿔 마구마구 초기에 밀어붙이면서 칼질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관료들의 장난에 다 넘어가가지고는 네. 그것에 대한 미완이 있기 때문에 애증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국방개혁 2020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야당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노무현 정신인데 그 노무현 정신은 어디 가고 없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 문제가 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뭐 군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뭐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어떤 개혁 요구도 상당히 높은데 왜 이렇게 야당이 지지부진하다고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 게요. 예를 들면은 뭐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네. 맨날 만나면 나쁜 소리 하면은 뭐 잔소리만 하니까 저 국회의원들이 저 임태원 저 인간 만나면은 그냥 막 시끄러워 죽겠다고 맨날 뭐 싫은 소리만 한다 그럴까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좀 힘들어요. 제발 그런 상황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NGO가 해야 될 역할을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바타들을 좀 만드셔야겠네요. 우리 저도 뭐 기꺼이 아바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아바타는 있으신데 아바타 이외에는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 규모로 아바타를 뭐 너무 많이 만들 수도 없고 저도 아니 제가 할 일이 있고 또 의원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야당의 당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당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무성 의원 보세요. 사건 터지자마자 이게 진실 거부 운동으로 가니까는 그날 한민구 장관하고 불러 쇼했잖아요. 책상 내리치면서 말이죠. 네, 전 처음부터 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쇼라는 게 본인 스스로 입증해줬어요. 얼마 전 토론회 가셔가지고 그날 책상 친 거 가지고는 사과했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때는 뭐 선거 전이었으니까 뭐 선거도 있었고. 선거 끝나고 나서예요. 선거 끝나고 나선가요? 그게? 네, 선거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지가요 어느 게 더 각인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 사과한 것보다는 책상 내리치는 또 여당의 대표로서 이 국민들의 여론을 잘 살려서 국방장관한테 한번 제대로 잔소리 한번 했구나, 싫은 소리 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당은 쇼는 잘하는데 왜 야당은 쇼라도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발 늦게 뒤늦게 박영선 의원이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장관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뭐 김무성이 쇼 한번 했는데 재탕 쇼를 왜 봅니까 사람들이? 안 보죠. 흥행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치라는 건 모든 것을 가지고는 다 걸고 다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협상을 해서 얻을 걸 얻어내고 최선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투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그 컴플렉스가 강한 것 같아요. 2012년 대선도 안보 문제 때문에 졌다. 저는 안보 문제만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쌓아 올린 것도 자기네들이 못 찾아먹는 거예요. 안보는
보스의 프레임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요. 네. 인권은 누구의 프레임이에요? 그건 뭐 흔히 이제 진보의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보십시오. DJ과 노무현이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 장돌뱅이 인생이에요. 노동자들하고 거리에서 체육탄 맞아가며 싸웠어요. 네네. 정말 범생이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요. 네.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혼자서 공부해가지고는 판사했다가 그것도 성질 안 맞게 때려치웠다가 내려와가지고는 노동동 대변한 변호사를 했어요. 네네. 그런 장돌뱅이 인생을 살았고 DJ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는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 노벨평화상까지 받았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정신을 잊자라고 당대표실 가면은 이 두 분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분들의 정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해라. DJ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가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했던 행적을 다시 되짚고 가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윤일병 사건 관련해서 야당의 당론이 뭐냐는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권의 아젠다로만 봐도 보이는데 그걸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 야당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될 군대 자식 보내놓고 자불안석이 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윤일병 사건 터지고, 그 전에 임모병장 사건도 있었고, 잇따른 자살 사고도 많이 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병행혁신위원회도 발족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무언가 이렇게 좀 내놓을 것처럼 그런 초기의 분위기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흐지부지 돼가는 이런 어떤 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임태원 소장님뿐만 아니라 그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함을 좀 호소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계속 또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대안 만들고 이게 우리 또 임태원 소장님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제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김정대 편집장님도 이제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2차 회의까지, 전체 회의까지 했지만 이제 마지막 3차 회의 때 이제 어떤 안들을 성안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들이 달려 있습니다. 네,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네, 그렇죠. 이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담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말도 안 되는 안들이 성안이 되고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는 또 다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선택들을 좀 우리 위원들과 국방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도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어떻게 청와대에서 온 민정비서관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병영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한 명도 병영문화 혁신에 회의도 참가 안 한다는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김정대 편집장님하고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은 아직도 안 나옵니까? 공연불이죠. 국방부 각 조직들도 잘 안 나와요. 뭐가 나와 이렇게 바쁜가 모르겠어요. 저는 따로 국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사태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는 신인기 대표는 저하고 분야가 다른 전문가지만은요. 신인군 자료관 네트워크. 신인기 대표는 여기저기 야전에 불려다니면서 교육하는데 거기서 골라 잡고 있더라고요. 3사가 났겠는데 멀어서 못 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하고 저하고 분야가 다르지만은 대통령이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요. 제가 야전에서 인권 교육해달라는 교육 요청을 단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누가 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물론, 바쁜 와중에 저를 안 불러주는데 감사하지만. 하지만 저 아니라도 다른 인권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양성평등교육원에 네. 뭐 인권교육 MOU를 체결했으니까 거기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양성평등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일천합니다. 아, 네네. 그 인권교육에 그나마 정부 부처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하우가 쌓여있죠. 물론 뭐 거기에 요즘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비상임위원 하나 이상한 사람 하나 임명했잖아요. 네. 그 감리교 목사인데 그 호모포비아하고 동성애 뭐 네, 혐오적인 어떤 그런 활동도 하고 뭐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이라고 해가지고는 그 막 국회에다가 막 반대하고 뭐 이런 입장을 버리고 최근에는 인권교육법을 유승민 의원이 입법 발의했는데요. 네. 이것을 허용하면 동성애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목사들이 당번을 짜가지고는 의원실 앞에 진치고 있어서 업무가 마비됐었대요. 유승민 의원 이거 포기했어요, 입법을. 결국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 참 그러니까 이런 인권교육법을 네. 반대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됐어요. 저는 네, 여기에 네. 숨은 꼼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혁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네. 저는 이런 느낌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퇴행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 안에는 인권교육팀이 있어서 여기는 그나마 노하우들이 좀 축적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부구조와 관계없이 네. 그런 곳이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고 뭐 교관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뭐 많은 지점에서 우려되는 것이 큽니다. 네. 자, 임수정님, 이제 그 인터뷰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네네.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으십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임수정님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힘내시고, 또 앞으로도 또 병역문화혁신회 또 다음 달 15일이 활동 종료라고 하니까 그 문제 한번 또 언제 또 날 잡아서 한번 탈탈 한번 풀어보는 그리고 그런 시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 네네. 그 오대위 사건이 있고 이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윤일병 사건이 이제 항소심이 잡힐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항소심 재판은 1회 내지 2회 하고는 바로 종결을 하고 선고할 겁니다. 네. 그리고 살인죄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네, 유가족들이 네. 그 풍천 노숙하는 일이 없도록 네네.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가족들이 1심 판결 이후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형을 시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네네. 형량을 많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가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 마치 가해자를 죽여야 된다거나. 죽여야 된다거나, 네. 이런 평생 건 감옥에 아니. 가둬야 된다. 이런 어떤 보복 심리가 아니라. 네. 죽은 아들에 대한 명예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그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법적 정의가, 군사법이 정의가 죽어 있어요. 네. 스스로가 정의를 살리는 길은 윤일병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옳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재판부가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판결문도 엉터리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요. 이 사건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방부 부동사법원이 있어요, 용산에. 네네. 거기 일반인 방청 가능하니까 재판 있으면 열심히 방청하시고, 그런 것이 피해자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재판 일정이나 이런 게 나오면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러시죠? 네, 홈페이지도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식, 군인권센터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으니까는요. 트위터로도 알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얘기를 좀 하시겠지만은, 김종대 편집장님하고 저하고 대담집이 나오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출판. 출판 예정이고, 출판 토크쇼 한번 또 해야겠네요. 콘서트 계획은 잡았습니다, 이미. 저희가요, 5주년이에요, 군인권센터가. 네네. 한 번도 후원의 밤이란 걸 안 해봤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어려운 경제의 사정인데, 자꾸 주세요 하는 게,
염치가 그렇죠. 없어가지고 저희가 네, 그런 네. 걸 많이 못했는데 5주년은 좀 그냥 넘어가지만 왜냐하면 이 책을 내는 게 인쇄를 김종대 편집장님이 네. 모두 기부를 하시기로 하셨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아미콜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출판사도 수익의 7%를 네네.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사는 것 자체가 또 아미콜 군인권센터에 기부하는 거라서요. 네. 그 아미콜 후원을 위한 기부 북 콘서트를 네. 12월 18일 목요일 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네네네. 개최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조국 교수님이 네. 기조 강의를 아마 네, 해주실 네, 겁니다. 네. 수락을 하셨고요. 그 내용은 일단 네. 그 12월 18일 목요일 날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에서 네네. 군인권센터에서 운영한 아미콜, 아미콜을 네네네. 위한 그런 이제 네네. 좀 대담집 발간을 위한 일종의 후원 행사인데요. 요건 뭐 저희가 앞으로 진짜 안보에서 또 다음 주 김종대 편집장 나오시면 다시 한번 상세히 안내 말씀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을 일정을 잡지 말라고 지금 진짜 안보 애청자들에게 말씀을 네네. 12월 18일입니다. 네네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임수정님, 이동 중에 인터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 인터뷰도 괜찮습니다. 예, 전화 인터뷰도 아주 감지덕지한 이런 상황이니까,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태원 선생님과 함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나, 또 폭행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최근에 좀 진행되고 있는 또 국회 흐름, 또 병역문화 혁신의 흐름, 이런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권센터가 5년 만에 후원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때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반도에 또 인권이 없는 또 한 군데의 땅이 있죠. 예, 북한 인권. 어제였죠.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또 이제 북한은 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문제 또 하나의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보혁 박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는 그런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보혁 박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 어떤 내용을 있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혁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빠지셨겠어요? 어제였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우선 좀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18일 뉴욕 현지 시각인데요. 네. 제69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 네. 인권 결의안이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네. 이 결의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요. 네. 북한 인권 상황이 어렵다는 걸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도 이번에 신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요. 네. 지난 10여 년 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계속 채택해 왔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번 결의가 이제 특별한 것은 지난 봄에 제네바에 있었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네.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네. 그것이 북한의 어떤 공안 기관 그리고 정권 책임자들에 의해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네. 반인도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번에 담겨 있었고요. 네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네.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제재를 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네. 사실 이번이 상당히 강도 높은 결의입니다. 북한은 당연히 이것을 네. 이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를 했는데 실패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많은 압박이 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북한 내 인권 침해, 인권 가해자들 지도부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회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아무래도 가장 좀 주목을 끄는 내용일 텐데요.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인권 결의안 이런 내용이 그 담긴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상 네. 처음인가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나 네. 리비아나 과거에 아니면 수단 같이 네. 그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네. 민관 구분이 없이 네.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또 그 네. 네. 가운데 민간인 살상이 일어나고 네. 또 그런 가운데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네. 그 나라에 대한 군사적인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 그 나라 정권, 정치 네. 세력에 의해서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난다고 간주해서 네. 국제사회가 이런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런 네.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나 대량 학살의 책임자를 기소해서 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말 그대로 국제형사 기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 재판소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로마 협정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가입되지 않은 나라인 경우 북한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요. 네.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다루고 네. 거기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통과돼야 될 경우에 네. IC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회부, 소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도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네. 그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제재할 것을 안보리가 다뤄달라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공은 안보리로 넘어간 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안보리에서 어떤 논의 결과는 어떻게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일단 당사국으로서 네. 이건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네. 또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 특히 인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어떤 도발이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가 나왔을 때 네. 그 당시에 사실 그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작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가동이 되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네네. 그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지난 봄에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하나인 중국 외교부가 네네. 공식적으로 네. 그런 유엔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네. 이번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69차 유엔 총회 기간 중에서도 네. 아주 이례적으로 주미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추텐카이 국가 주권을 네. 침해하는 네. 이와 같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네. 개입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번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금 다뤄질 경우에도 네.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네.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북한 인권 결의에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거나 다뤄져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책임자를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제 여론에 힘입어서 지금 여기까지 결의가 온 것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운동을 계속해 왔던 소위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단체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유엔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라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 로비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 이게 논의가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의제가 되더라도 이 결의하는 내용을 유엔 총회에서 승인해 줄 가능성은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그 상황인 반면에 국내외 NGO들은 유엔 안보리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좀 압박 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또 국제 인권 레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서보혁 박사님께서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그 북한 인권 이 가해자들을 ICC에 제소하고 회부한다. 이 내용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서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는 그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유엔에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그런 협약 기구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을 적용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유엔 모든 회원국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인권 상황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 정례 검토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번에도 그랬지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내고 그리고 심사에도 응하고 그쪽에서 제시되어 있는 공고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더 연구해보겠다, 이것은 어렵다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더욱더 이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유엔 총회라든지 인권이사회 또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같은 이런 헌장 기구나 특별 절차에 의해서 가동되는 것이 북한에게는 자기 주권 침해다, 공화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음모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 기구와 북한과의 정치적인 줄다리기에 그런 어떤 논란이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이번 유엔 인권 총회에서 나왔던 그 결의안의 내용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얘기하고 그 책임자 처벌하는 것이 상당히 그 센세이셔널하고 이상적이지만은 이번 결의에는 보면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기술 협력을 할 의향이 있다. 북한 인권 특별 보호관의 방북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특히 이번에 뉴욕에서 남북한 외교 수장들이 별도의 자리였습니다만 인권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교류하고 인권 상황을 서로 같이 논의하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 협력과 함께 남북 간의 인권 대화를 열어나가는 이 양방향을 우리가 동시에 균형적으로 전개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북한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이제 북한 지도자가 ICC에 회부되는 내용이 담긴 걸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자기들이 인권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그걸 좀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미이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좀 북한이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엔 인권고동 최고 대표 사무소 그리고 유엔에서 이번에 북한과 전개한 보편적 정례 검토 평가 서류가 나오는데요. 북한이 어떤 그 의료, 그다음에 식량, 교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법적 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에 임하면서
사실 유엔이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라고 보면서 상당히 폄하하면서 그동안 외교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유엔 총회 기간. 근데 이번에 15년 만에 참석을 하고 네네. 하기 전에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자기네들의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네. 평가하는 것들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UPR 보편적 종래 검토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들과 인권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런 네. 의향이 앞으로 더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결의안 채택되기 전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사실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 왔었는데 그랬었죠. 방북을 네. 초청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유엔과 북한 사이에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있고 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또 남한이 중간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네.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에 국제적인 채널뿐만 아니라 남북 채널까지 가동해 나가면서 네.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도 지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북한의 최근에 보연 이런 일정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몇 가지 성의를 보였는데 이 유엔 총회에서 이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ICC 회부 조항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후과로 이게 영향을 줘서 북한이 좀 더 다시 좀 뭐 이렇게 비협력적인 자세로 돌아설 그런 어떤 우려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이번 결의안 채택되고 난 직후에 우리 정부 외교부에서 네. 북한이 현상적으로는 반발하겠지만은 네. 결국은 유엔 인권 기구와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네. 북한이 이번에 인권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라고 네. 리수영 외무상인 뉴욕에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 체제를 존중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네. 이들 나라들과 또는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인권 대화에 적극 나설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미국이나 일본처럼 북한과 적대 관계 있고 네.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제소하는 이런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는 아마 인권 대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제3세계 국가들이나 또 EU 중에서 북한과 계속 이 대화를 네. 전개해 나가는 나라들하고는 북한이 인권 대화에 나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유엔 인권 기구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권 이사회나 총회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압박으로 자기네들이 간주하고 있는 결의에는 반대하지만 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나 말씀드린 북한이 가입한 5개 국제인권 협약 기구와의 대화, 그걸 기술 협력이라고도 하고 네. 서로 인권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북한이 정치적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네.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도 아마 양면 전술을 네네. 취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선별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북한이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또 이제 반발하면서 미국의 핵실험으로 떠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자신들하고 좀 이렇게 좀 우호 협력 관계를 갖고 있거나 가질 가능성 있는 나라들과는 이제 인권 대화를 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어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좀 정치화하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말하는 핵 억제력으로 또 강화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북한 정부는 자기들의 인권을 네. 자기들 공화국 체제라든지 체제의 어떤 제도적인 결함 네.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문제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데 이건 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네. 국제사회와 우리가 협력하고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데 북한 인권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은 한국 전쟁 이후 미국과의 군사적 정치적 적대 관계를 네네. 기본으로 하는 정전 체제 네네. 이것이 평화 체제로 바꿔지지 않고 네. 그런 가운데 공화국이 북한이 만들어지고 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에 빠져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나 인민들의 사회 생활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이 인권 문제를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연계시켜서 특히 냉전 해체 이후에는 북한의 안보 불안의식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유엔 총회나 인권 이사회에서의 어떤 인권 개선 결의 자체도 정치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인권 개선을 늦추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 개선, 안보 환경의 어떤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또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좀 미묘한 시점에 나온 부분이요. 일단 남북 고위급 접촉은 무산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핵심 실세 3인방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보내면서 이제 남북 대화도 타진을 했었고 북일 대화도 지난 5월 달에 스톡홀름 합의 이후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북일 대화도 상당히 한 반년 가까이 쭉 진행돼 왔고 또 이제 북한 내에 엉뚱해 있던 3명의 미국인들을 전격적으로 석방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도 좀 모색하는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지금 인권 결의안이 나왔고 한국, 일본, 미국 이 나라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결의안에 지지를 한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 보시기엔 이 인권 결의안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이런 쪽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정례적인 최소한 1년에 2번 봄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 이사회, 가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1년에 2번 정례적으로 소동이 이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남북 관계나 북미 북일 관계가 썩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12월, 1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년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럴 때 미국 이제 국방부에서는 예산 삭감 때문에 해외 주둔 기지 미군 기지를 줄이고 그것을 우방 동맹국들에게 이제 안보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 관련 국방 정보 당국들은 북한의 위협 관한 여론이 과대 이제 선전될 그런 가능성이 높고 몇 년 동안 쭉 살펴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연시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 초까지 남북 간이나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최영애가 러시아에 가고 푸틴을 만났고 또 이것이 북한과 중국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 아직 정상회담이 복준간이 없는데요. 이런 가능성까지도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소위 해양 세력, 미국, 일본, 남한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양대 대륙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조장해 나가면서 자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압박을 완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북한의 도발의 어떤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안정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안정 속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당국 간 대화의 채널은 확보해야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지금 유엔 인권 결의가 채택됐고 거기에 동참했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남북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가 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으로 또 하나의 이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백 박사님,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서보역 북한 인권 이렇게 이제 좀 키워드를 치시면 우리 서 박사님께서 이 북한 인권 또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통찰력 있는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좀 부족한 말씀은 우리 또 서 박사님의 글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극하게 인터뷰 부탁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진짜 한번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 혼자 방송하느라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김종대 편집장님과 멋진 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